네, 안녕하세요. 자,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ntroduction to Data Mining 책이죠. Introduction to Data Mining 요 책이 세컨 에디션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나왔거든요. 세컨 에디션, 지금 원서로 되어 있고, 이게 한글판은 아직 안 나왔어요. 퍼스트 에디션은 한글판이 있는데 세컨 에디션은 아직 안 나왔네요. Introduction to Data Mining. 여기 그 저자들이 렉처 노트를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렉처 노트를 올려놨는데 이 렉처 노트의 일장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저장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이 됐고요. 그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정말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규모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서 정말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려운 숙제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 왜 필요할까?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그 데이터 마이닝을 왜 하려고 하느냐? 왜 데이터 마이닝이냐?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그 데이터 마이닝을 왜 하려고 하느냐? 커머셜 뷰포인트 측면에서,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일단 기업이 데이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웹 데이터, 구매 데이터,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미 수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어떠냐? 굉장히 싸고요. 그 처리 속도도 강해졌어요. 파워풀해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경쟁이 심해요. 그죠? 고객 관리 관계라고 해서 CRM이라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미 수집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 속에서 뭔가 의미를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이언티픽 뷰포인트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죠. 이제 아카데믹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왜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여기도 데이터가 많아 적어. 데이터가 많다. 많이 수집됐다. 많이 저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위성에서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스카이 서베이 데이터죠. 네, 여기 텔레스콥 스캐닝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바이오 쪽이죠. 네, 생명공학, 유전 그 DNA,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할 때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이때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MRI 데이터, 이 데이터가 또 이제 3차원으로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상당하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템퍼러처,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의 그 온도, 환경, 대기 환경, 뭐 이런 거에서 측정하는 그 데이터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음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이노베이션이나 컴피티션이나 프로덕티버티나 이런 측면에서 넥스트 프론티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 혹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현실 문제, 중요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코스트를 줄이는 일, 그 다음에 대기 환경의 영향을 예측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찾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농수산물 속에서 뭔가를 찾는 이런 우리 소사이어티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가 상당히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이런 거죠.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 useful information이죠. 유용한 정보를 자동적이거나 혹은 뭐 반자동적이거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탐색하는 어떤 과정,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롭고 유용한 패턴 이런 걸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어떤 기능을 또 제공하는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저 그림 밑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데이터 맨 왼쪽에 보면 인풋 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돼서 들어와서 그 맨 오른쪽에 인포메이션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나가는데 있어서의 한 세 가지 정도의 블랙박스를 거쳐서 나가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세 번째가 포스트 프로세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왼쪽 오른쪽에 전처리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로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정보가 될 때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그 변화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마이닝,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보화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영역은 결국은 저 핵심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저 데이터 마이닝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4대 데이터 마이닝 하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단계를 보면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feature selection,
dimensionality reduction, 그다음에 normalization, data subsetting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뒤쪽에서 좀 자세히 또 살펴볼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특징을 우리가 추출해야 되고, 그걸 피처라고 하죠. 그런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 특징들이 이제 디멘전하게 나오게 되죠. 차원. 그래서 1차원, 2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나오게 되고, 그 차원은 결국은 속성이 되죠. 그 속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불필요한 속성들은 이렇게 줄이자라고 하는 디멘셔널 리덕션 이런 과정이 이제 전처리 과정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한다거나 데이터 서브세팅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데이터 전처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라고 해서 이제 그 필터링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패턴을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패턴만, 의미 있는 패턴만 우리가 고르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패턴을 이해하고 하는, 그 해석하는 패턴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부분도 후처리에 속할 수도 있다. 굳이 나눈다면.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그럼 그 안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모든 게 데이터 처리하는 경우는 의미를 찾는 게 다 데이터 마이닝이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여기서 책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그 구분을 했어요, 사실은. 그죠? 데이터 마이닝, 무엇이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고, 뭐가 데이터 마이닝이냐.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그 전화번호부죠? 폰, 디렉토리, 전화, 그 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거, 내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찾는 거, 룩업. 이거 데이터 마이닝 정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쿼리 날려서 데이터 넘어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치 엔진, 웹 서치 엔진에서 쿼리 날렸을 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떤 정보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쿼리 날릴 때,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웹 서치 엔진에서 그 질의를 던졌을 때 검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하나 있고 쿼리를 주고 그 결과를 찾는 거, 이건 굳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구분을 줬어요, 이 책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그럼 뭐냐, 조금 더 또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찾는데 그 이름이 미국 그 US 지역에서, 미국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단어는, 특이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어떤 오렐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거 찾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유사한 문서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군집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마이닝은 어디서 왔냐? 그냥 뚝 떨어져서 왔냐? 그게 아니다. 과거부터 사실 있었던 우리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을 인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통계학,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얘기고, 그런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풀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어? 빅데이터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바뀌었어. 속성들이 많은 그런 데이터들로 바뀌고 있어.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되게 이질적인 이기종,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한 형태로 바뀌었어. 컴플렉스, 되게 복잡해졌어. 디스트리뷰트, 굉장히 그
디스트리뷰 분산돼 있어.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생기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기술로 어떤 문제를 풀기에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학으로 풀었던 혹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를 잘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그 못 푸는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속에서 풀겠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 마이닝이든 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이제 기술들이 진보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의 데이터 베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패러럴 컴퓨팅,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태스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prediction method, 두 번째가 description method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rediction method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죠. 예측. 그래서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 혹은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기존에 관찰하고 수집했던 변수 속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지의 값 혹은 미래에 발생될 어떤 값들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프리딕션 메소드.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이제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찾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기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데이터 마이닝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태스크를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클러스터링, 두 번째가 프리딕티브 모델링,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 뭘 했더니 A와 B의 관련이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anomaly detection에서 이상치, 이제 어떤 현상을 보니까 이제 그룹핑 돼가지고 딱딱딱 뭉쳐 있는데, 그 뭉쳐 있지 않는,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튀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상치가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찾는 그런 태스크를 데이터 마이닝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어떻게 프리딕티브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1장에 사실 우리 책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했어요. 개괄적으로요. 그래서 프리딕티브 모델링 해가지고 예측 모델링이죠. 그래서 이 모델링 ing 붙인 거, ing 붙인 거예요. 뭐뭐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행위예요. 목적어가 모델이에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요?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분류라고 하는 분류기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필드들이 쭉 있는데, 그 필드들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mployed,
고용이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고, 세 번째가 교육 수준이죠. 어디 교육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육의 수준이 어떠냐. 그 다음에 프레젠트 애드레스의 어떤 몇 년, 5년, 2년, 1년, 10년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정보를 보고 얘를 분류를 시키는 거야. 뭘로? 크레디트 웰시, 그러니까 크레디트를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yes, no, no, yes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yes 한번 보면 고용이 됐고 그레듀에이트 정도의 교육 수준이고 5년이다 그러면 yes다 이런 얘기예요. 크레딧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분류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어떤 그 트리 형태 혹은 분류기 형태 yes, no, yes, no 하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과 링크 정보가 있는 어떤 트리 계층 구조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이 모델을 만드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 뭐 하겠다? 분류하겠다는 얘기죠.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얘의 규칙으로 쭉쭉쭉 가게 되면 분류 작업이 쉽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은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미래에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죠. 그래서 이런 왼쪽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보면은 employed 되는 필드는 그 범주형 데이터예요. yes, no.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어떻게 보면 범주형, categorical이라고 그러죠. categorical, 범주형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quantitative, 이게 정량적인, 양적인 그런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클래스화시킨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데이터셋,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이닝 셋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분류기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분류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의 모델이 생겼겠죠. 그 모델이 좀 더 탄탄해지려면, 슈퍼 모델이 되려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구축하게 되고, 그 테스트 셋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모델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게 슈퍼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 모델이 된 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류의 태스크는 굉장히 많죠. 우리 얘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사기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구분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땅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지구의 땅을 딱 찍어가지고 이 땅의 이미지를 보고 얘가 워터바디다 아니면 어원 쪽이다 아니면 포레스트다 이런 걸 구분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 있죠. 뉴스 데이터를 하나 딱 받았을 때 그 뉴스 데이터를 보고 얘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인지를 얘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클래시피케이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류 운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이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교재 1장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번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리케이션 1 응용 분야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기 탐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래를 보고 사기가 있느냐, 사기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이죠. 어떻게 분류하냐? 이게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는데, 어프로치 보면 그 알고리즘을 이제 러프하게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정보냐면 대충 언제 썼느냐, 구매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걸 구매했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페이를 제때 잘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딜레이 된 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그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리 이게 프로드다 아니면 페어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레벨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런 거래는 우리가 과거에 쭉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드다 아니면 페어한 거래다라는 것을 레벨링을 쭉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이 모델 하나가 또 강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스트 셋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이 모델이 나중에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그죠?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프로드인지 아닌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분야가 텔레폰 커스터머 천 프리딕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탈 방지가 될 것 같아요. 고객의 이탈 방지. 텔레폰 커스터머는 우리가 이제 텔레폰, 전화기를 쓰잖아요. 뭐 통신사들이 많으니까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탈 고객을 찾는 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막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될 것 같다 그러면 좀 프로모션을 더 해가지고 이탈을 막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탈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과거,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록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속성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가 얼마나 자주 콜을 하냐, 그다음에 어디에 콜을 많이 하냐, 언제 콜을 많이 하냐, 그다음에 그 고객의 재정적인 상태, 그다음 결혼을 했냐 안 했냐의 그런 상태 등등 굉장히 많은 어트리뷰트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한 고객의 로열티, 충성도, 그 다음에 로열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마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킹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 셋을 통해서 더 강화된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그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 혹은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충성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응용 분야는 스카이 서베이 카탈로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천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찍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게 갤럭시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은 거죠.
스카이 오브젝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스카이 서베이 캐탈로깅 여기에서는 이미지당 3000장의 이미지, 픽셀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되어 있는 3000장의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를 세그먼트를 해서 이미지 속성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이미지 속성. 그래서 이미지 속성을 기반으로 클래스를 모델링하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모델링한 것을 이제 새롭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기 어려웠던 16가지 새로운 하이, 레드 시프트, 퀘이사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미지를 결국은 잘 분류를 하게끔 해서 분류 작업을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찾기 어려웠던 스카이 오브젝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갤럭시가 은하잖아요. 은하. 이게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제 은하, 이 갤럭시의 형성과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은하가 이렇게 생겨나왔고, 그 다음에 은하가 그 우주의 긴 역사 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이 결국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은하 천체 망원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즈가요, 72 밀리언 스타고 20 밀리언 갤럭시, 그 다음에 오브젝트 카탈로그가 9GB,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150GB 정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초기, early, intermediate, 중반, 그 다음에 late, 이런 이미지들을 좀 세그먼트 해가지고 은하의 포메이션, 형성의 단계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은하의 형성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리그레이션이라는 방법도 예측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작업은 보통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그 타겟이 되는 목표 그 변수가 이진 값으로 뭐 yes or no, 예를 들면 뭐 어떤 웹 사용자가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살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진 형태의 값을 갖게 되면 보통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과가 연속적인 값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리그레이션 회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거, 그때 그 주식의 미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연속값을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리그레이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그레이션의 예는 상당히 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리그레이션이 이제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 non-linear 모델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함수의 형태가 되죠. y = ax 플러스 b와 같은 1차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이 되면은 뭐 너무너무 좋죠.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선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마치 함수에 대입하는 것처럼 대입만 하면 미래값을 대입하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소사이어티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선형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넌 리니어 모델로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회귀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그레션도 예측을 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값, unknown 값을 예측을 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 이제 클러스터링이 있죠. 클러스터링은 군집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객체의 그룹을 발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과 유사하냐 아니면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세 개의 그룹을 이제 군집화 시킨 건데, 보통 이제 군집화는 그 속 안에 있는 원소들이 그 원소와 원소 간의 관계를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최소화되는 형태로 이제 묶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그 관계, 그걸 인터 클러스터, 그룹과 그룹 사이의 거리, 인터 클러스터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맥시마이징 되는 그런 상태를 딱 끄집어냈을 때 이제 군집화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클러스터 분석의 응용 분야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다라는 거죠. 왜 클러스터 분석을 하냐? 결국은 어떤 현상을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 혹은 어떤 현상을 summarization, 요약할 때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면 참 좋다라는 거죠. 이 클러스터 분석의 응용 분야,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결국은 고객을 고객을 클러스터링해서 고객의 프로파일링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타겟 고객을 만들고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맞춤형 마케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문서끼리 그룹핑을 시키는 그런 형태도 클러스터링의 영역이고요. 영역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서머라이제이션 쪽으로 보면은 대용량의 데이터셋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형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을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부분을 이렇게 뭉치로 그룹핑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현상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껌껌껌껌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형상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토픽을 내가 조사를 했더니, 밀레니엄 세대는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형태로 군집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떤 큰 광범위한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현상을 딱 요약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클러스터링의 사례로 응용 분야로 이제 두 가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켓 세그멘테이션 부분에 대한 응용 분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큐멘트 클러스터링에서 문서 군집화에 관련된 응용 분야가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분야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응용 분야를 보면 다큐멘트 클러스터링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서 군집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문서 군집화의 어프로치를 보면은 이제 핵심은 사실은 여기 시뮬레러티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유사도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슷한 유사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집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그럼 유사하다 안 하다라는 뜻은 결국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뉴스 기사다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다라고 했을 때 정치 뉴스다라고 하면 정치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 그걸 이제 terms라고 해요. term. 단어들, 이 단어들을 보면요, 자주 발견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그러면, 예를 들면 국내 정치 그러면 대통령, 청와대,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뭐다? 이 정치 뉴스에 관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러면, 특히 스포츠 그러면 선수, 그죠? 그다음에 감독, 경기, 이런 단어들이 주로 자주 발생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그 유사도, 관계도, 시뮬레러티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따져서 이 문서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도 우리가 클러스터링 기법에 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sociation Rule Discove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관 규칙 탐색 이 정도 해석이 될 텐데 연관 분석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거죠. 그 도표를 보면은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어요. 거래 정보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물건을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아이템을 샀는데 브레드, 코크, 밀크 이렇게 샀고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비어, 브레드 이렇게 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잘 한번 연관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국 밀크를 샀던 사람들이 밀크 샀던 사람 트랜잭션을 쫙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코카콜라 그러니까 콜라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크와 콜라는 그러니까 우유와 콜라는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규칙을 세울 수가 있고 또 하나 우유와 다이어포가 뭐죠? 기저귀죠. 기저귀와 밀크를 샀던 사람은 항상 뭘 산다? 비어, 맥주를 사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이제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 그래서 이런 연관 규칙을 사용해서 이제 관계성이 있으니까 세일즈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deviation, anomaly, 그 다음에 change dete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행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기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응용 분야는 크레딧 카드 사기 탐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트루전 디텍션, 그래서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네트워크 침입 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로 선정한 Introduction to Data Mining 교재 제1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고 데이터 마이닝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크게 4대 알고리즘에 대한 러프한 이야기를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